저는 샘이고 오늘은 생물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가장 초기의 인류가 식물과 동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때부터 현대 과학자들이 유전 암호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내는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생물학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물이 먹기에 안전한지, 어떤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지, 또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는지를 익혀야 했습니다. 식물과 동물도 사람처럼 성장하고 번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어떤 종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과학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이미 생명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지식들이 조용히 축적되면서 점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인도, 중국 같은 고대 문명에서는 학자들이 약용 식물과 농업 기술에 대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씨앗이 어떻게 싹이 트고 식량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잎이나 뿌리가 치유 효과가 있는지, 동물의 행동이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문서로 남긴 것이지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생명이 왜 이런 모습을 띠는가라는 이유에 대한 해설을 시도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상가는 동물을 분류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주목하고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그들을 체계적으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비록 현대 우리가 가진 도구나 지식은 없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한 노력은 생명을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데 있어 매우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세기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이해는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정확히 관찰된 사실에 신화나 믿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일부 사람들이 작은 생명체가 진흙이나 헌헝겊에서 저절로 생겨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현미경도 없고 실험을 엄밀히 통제하는 방법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7세기에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우리는 전혀 몰랐던 미시 세계를 갑자기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토니 반 레이우엠훅은 물웅덩이 물 한 방울 속에서 아니말큘레스라 부른 작은 생명체들이 복잡하게 꿈틀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버트 훅은 코르크 조각을 얇게 잘라 관찰하다가 미세한 칸들이 마치 작은 방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세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맨눈으로 볼 수 없었던 세포라는 개념이 결국 살아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 것이지요. 정교한 도구와 방법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체가 세포라는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우리 몸조차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세포들이 상상도 못할 조화 속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이 발견은 생물학의 첫 번째 통합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세포 이론입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며 세포는 이미 존재하는 세포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해는 생물학을 추상적인 추측의 영역에서 벗어나 관찰 가능한 증거 위에 굳건히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열쇠는 세대에서 세대로 특성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농부들은 더 좋은 씨앗이나 건강한 가축을 선택적으로 교배하여 다음 세대를 길러왔습니다. 그들은 유전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정확한 원리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19세기 중엽 그레고르 멘델이라는 조용한 수도사가 수도원 정원에서 완두콩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꽃의 색이나 씨앗의 모양 같은 특정 형질이 세대를 거치면서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멘델은 이러한 형질을 세심하게 계산하고 분석함으로써 유전의 기본 법칙을 확립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당대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훗날 유전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멘델이 완두콩 정원에서 유전을 풀어내던 무렵 찰스 다윈과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는 또 다른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 이렇게 놀라울 만큼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생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HMS 비글호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며
형형색색의 종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유사한 종들 사이에 미묘한 변이가 존재하며 각각 자기 환경에 잘 적응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윈은 생명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연 선택이라 불렀습니다.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 번식하고 그 유리한 형질이 후대에 전해진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세대에 걸쳐 이러한 작은 변화가 축적되어 새로운 생명 형태로 이어진다는 개념, 즉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생물학에서 가장 강력한 이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어떻게 공통의 조상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지도 설명합니다. 세포 이론이 생물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설명하고 멘델의 연구가 형질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밝혀냈다면 진화론은 생명이 왜 이렇게 다양하며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갖추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생명에 대한 관점이 점차 하나의 통합된 그림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생명의 설계도가 세포의 핵 안에 있다고 추정되긴 했지만 세대를 거듭해 정보를 전달하는 실제 물질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 로저린드 프랭클린, 모리스 윌킨스는 DNA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이 우아한 이중 나선 구조는 바로 우리의 유전자를 담고 있는 분자였습니다. 이 발견으로 형질이 어떻게 부호화되고 저장되며 세포가 분열하면서 어떻게 정확히 복제되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DNA 구조가 밝혀지면서 생물학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유전 암호를 직접 살펴보고 유전자가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DNA에 생기는 작은 변화가 형질의 변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공상과학처럼 여겨졌던 질문들에 답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의 전체 유전자 청사진을 읽을 수 있을까? 특정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을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결국 완수되면서 우리는 인류의 거의 모든 유전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시대의 과학자들을 경탄케 할 만한 성취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부터 인간 게놈을 해독하기에 이르기까지 생물학은 계속해서 확장하며 세분화되어 왔습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세포를 이루는 작은 분자에 집중하여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 DNA가 어떻게 RNA로 전사되는지를 연구합니다. 다른 이는 생태계를 대상으로 포식자와 피식자 집단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토양 속 영양분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기후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진화적 관계를 탐구하여 생명의 거대한 가족나무를 그립니다. 고대 미생물부터 현대의 포유류까지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 추적하는 것이지요.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태학, 진화생물학 등 여러 분야가 어우러져 지구상의 생명에 대한 더욱 풍부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단순해 보이는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움직인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며 결정, 크리스털처럼 성장하는 비생물도 존재하니까요. 생물학자들은 흔히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극에 반응하며 성장하고 번식하고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완벽하게 생명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DNA로 부호화된 분자기계가 서로 정교하게 얽혀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변화하며 진화하기까지 한다는 그 전체적인 작동 방식이 생명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란 화학적 과정을 기초로 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탱하고 적응하며 심지어 진화까지 해내는 지극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패턴입니다. 어떤 면에서 생물학은 탐정 소설과 닮았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수께끼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 약 40억 년 전 지구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단서와 그럴듯한 이론, 단순한 화학적 구성 요소, 지구 환경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자가 복제 분자가 최초 세포로 이어진 과정 등은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는 완벽한 그림은 아직 없습니다. 심해 열수 분출공에서 햇빛 없이 살아가는 생명체를 발견함으로써 생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조건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구 바깥의 행성이나 위성을 탐색하며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 밖에서도 생명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물학 이해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생명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복잡한 생명체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구 초기의 생명체는 단순한 단세포 생물, 현재의 박테리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런 미생물이 지구를 지배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세포들이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식물, 균류, 동물 같은 다세포 생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초기의 세포들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협력하는 편이 낫다고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복잡성이 어떻게 진화하며 협동과 공생이 생명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생물학의 중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대 생물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여러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전학과 생태학은 보전생물학에서 만납니다. 보전생물학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분야입니다.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상의 생물 균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물학은 정책 수립과 생물 다양성 보존에 필요한 지식들을 제공합니다.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종들이 서로 어떻게 의존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 주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은 의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과 질병을 이해하는데 생물학적 통찰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DNA에 우리 몸을 설계하고 작동시키는 지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지침의 돌연변이나 이상이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적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와 의료진은 특정 질병의 발병 원인을 더 정확히 찾아내고 그에 맞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백신, 항생제, 새로운 치료법의 발전은 모두 생물학에서 비롯된 통찰에 힘입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병의 원인을 유전자 차원에서 교정할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이처럼 개인 맞춤형 의학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술에는 언제나 큰 책임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폐하의 DNA를 바꿀 수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해야 할까요? 복제 기술이 가능하다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복제하거나 이미 멸종된 종을 되살리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병충해나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생물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구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어떤 지혜로 활용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물학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나 현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자연의 패턴을 관찰하는 수준에서 분자 단위의 생명기계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진화의 장대한 흐름을 엿보게 되었고 일부 자연의 코드를 직접 고쳐 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늘어날수록 겸손함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세계는 너무나 광대하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무성한 숲속을 거닌다고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곤충 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새들의 울음소리가 온몸을 감싸는 상황에서 그 모든 생물은 각각 진화라는 무수한 실험의 결과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각각의 생물은 유전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먼 옛날로 이어지고 주변 환경의 산물이자 복잡한 상호작용의 한 축이 됩니다.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또한 이 거대한 그물망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공통된 화학적 기반과 진화 역사를 통해 다른 생명체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생물학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물질과 생명, 과거와 미래, 알려진 것과 미지의 세계를 잇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왜 버섯이 특정한 곳에서 자라는지, 왜 고래 지느러미의 뼈대가 인간의 손뼈 구조와 닮았는지, 왜 어떤 질병이 가족력을 타고나는지,
꿀벌 무리가 어떻게 꽃의 위치를 서로에게 알리는지 등도 생물학은 밝혀줍니다. 모든 생명은 에너지 흐름, 유전 정보의 저장과 활용, 환경에 대한 반응과 적응 같은 유사한 과정을 공유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생명은 지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운석 충돌이나 빙하기 같은 거대한 격변에도 견뎌온 것이지요. 생명은 놀라울 만큼 강인하지만 인류가 기후와 환경을 유례없이 빠르게 변화시키는 지금, 우리의 미래는 생물학적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깨끗한 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복잡한 생태계의 균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등은 모두 생물학 지식을 현명하게 적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물학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이 같은 문제들에 눈을 가린 채 부딪혀야 할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테지요. 하지만 생물학적 시각을 가지면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호초 보호가 단지 산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물고기와 인간의 생계, 나아가 전 지구적 기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미생물 연구가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신약 개발이나 토양 비옥화처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은 물리학, 화학, 지질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결됩니다. 물리학과 화학은 생명 현상의 근간이 되는 힘과 반응을 이해하도록 돕고, 지질학은 지구와 생명이 어떻게 함께 오랜 세월을 거쳐 변화해 왔는지를 알려주며, 심리학과 사회학은 우리의 행동과 사회가 어떻게 생물학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밝힙니다. 이러한 학제적 접근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온전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앞으로 우리는 합성 생명체 연구, 두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기술,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 탐사, 심지어 외계 생명 탐색 등 새로운 생물학적 발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정의를 다듬고 윤리 문제를 토론하며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갈 것입니다.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가장 복잡한 다세포 생물, 거대한 고래부터 미세한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태고의 과거에서 먼 미래까지 생물학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은 더 많다는 사실이 또렷해지는 것이지요. 결국 생물학은 우리가 단지 관찰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장대한 직물 속의 참여자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장대한 진화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 혜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규칙과 패턴,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살아있는 세계가 지닌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깊이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이 분야에 입문하셨든 이미 오랫동안 탐구해 오셨든 생물학은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더 넓게 사고하며 끝없이 경이로운 생명의 다양성과 신비에 놀라도록 초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